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복습할 게 많았죠. 네, 한 주가 좀 짧을 정도로. 기초 과정에 비해서 기본 과정은 양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요 두 달을 여러분 요 정도 양을 가지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모의고사 시작이 되고 4월 달 정도 돼서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요 패턴대로 잘 따라오면 아마 4월 달 모의고사 점수가 한 50에서 60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점수가 60 근처를 맞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동차 합격 가능하겠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1년을 쭉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미리 먼저 고생을 먼저 해두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봤던 복습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복습 문제 지난주 거 나눠드렸던 거 복습 문제 꺼내봅시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쭉 다니면서 그 옆에 꺼내 놓으시고, 자, 이걸 잘 풀어가지고 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주차 복습 문제 좀 풀어봅시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온 거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어떤 필요한 내용 이제 보충해서 중요한 내용을 잘 필기를 해두기 바라요. 자, 먼저 1번부터 갑시다.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O의 X예요. X죠. X. 일단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이게 언뜻 보면 맞는 지문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틀렸다는 걸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틀린 거죠.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그다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건 틀리죠?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으면 뭐 교환도 틀렸고, 그다음 임대차도 거기는 빈칸 넣기니까 맞았겠네요. 일단 요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2번 볼까요? 매매 계약은 끝에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필요하다. O의 X예요. X죠. 그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항에 관해서 합의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동영상 다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영상 다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영상 다시 본 사람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동영상을 다시 꼭 들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떤 사항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반드시 설명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다시 듣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교환에다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아셨죠? 다시 동영상을 다시 꼭 듣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잘 정리해가지고 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은 그냥 객관식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교환 여백에다가 잘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의를 꼭 다시 듣고 필기를 다시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연습이 돼야 돼요.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한 번 듣고 알지 않죠? 그렇죠? 한 번 듣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본질적 사항, 그다음 중요 사항. 본질적 사항, 중요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수업하고 이제 끝나면 안 돼요. 꼭 다시 강의를 듣고 이번 주 수업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그걸 제가 하는 말을 다 교환에다 다 정리해 가지고 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야 2달 공부하고 그 점수를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3번에 가서 타인 동그라미하고 장내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소유 물건, 장내 생길 물건도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O의 X예요. O. 그다음에 4번에 볼까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뭐에 부담한다. 이거 균분이죠. 균분에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 더 써줄 게 있는데 이거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특약이 없을 때에 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당사자가 다르게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계약에 관한 비용을 특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특약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다음 5번 지문에 갑시다. 5번 지문은 없는데 5번 지문 갈까요? 5번 지문은 O의 X예요. X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인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다는 겁니다.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5번은 X.
자, 그다음 6번 갑시다. 6번. 자, 매수인은 목적물을 뭘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인도죠. 그러니까 목적물을 뭘 받은 날, 인도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7번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인도, 매도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도 전의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죠? 대금, 완납 이후의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수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8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끊고.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얘는 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담보책임. 담보책임. 그럼 여백에다가 참 담보책임 그림 나와서 그려보는 걸로 했었죠. 어느 분 날이죠? 여기? 자, 앞에 분. 자, 나올까요? 나 나와서 담보책임 그림. 알겠어요? 담보책임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 나와서 나 그려보고 싶다. 나 확실하게 외워서 나 그려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좋았어요. 자, 박수. 자, 빨리 보시고. 이것도 다 써야 돼요? 아니 그냥 그림만 그렸으면 돼요. 그림만. 막 심장이 막 떨리려고 그래 지금. 기간 표시하시고 기간. 오, 박수 박수. 아. 자, 일단 요 나와서 그린 사람 중에 시험에 안 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미 합격이야, 합격. 자, 이거 첫 번째가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 두 번째가 일부 타인의 권리. 여기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다음 용익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기간은 없고 1년, 없고 6개월. 그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이분도 이렇게 이분 나와서 이제 그려볼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려서 저한테 이제 학습 질문으로 인증 사진 보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보고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주겠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니까 일단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 내용이 순서대로 대해손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일단 선의에게 관계없이 뭐 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인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뭘 써야 돼요? 해지했어야 되죠.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 알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악이죠. 악인 경우는 무엇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단서 내용 가지고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9번 갑시다. 자, 9번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일부 동그라미 하시고 이가 일부 타인의 권리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 담보책임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니까 죽여올까요? 선의에게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 끝에 가서 악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5의 X예요. X. 그다음 10번 갑시다. 매매 목적물이 그다음 잘 밑줄 하면서 따라올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밑줄 하시고 일단 하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줄여서 말할 때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말은 요 유치권자, 질권자가 먼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자는 뭘까요? 이게 용입니다. 용.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쓸까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니까 담보책임 내용이 짧게 한 줄이죠. 짧게 한 줄. 그러니까 즉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선의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이 말하는 거고 그다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해지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잘 밑줄 합시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해지를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번 써봐요.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요 해제라는 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을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문제로 되는 거고,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타의 경우는 무엇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 11번에 가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담보 책임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그럼 담보 책임 규정은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라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 유효. 그런데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의 X. X.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12번에 갑시다. 교환이란 이거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오의 X예요. XX. 또 틀렸죠? 자꾸 틀리면 안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약정. 약정. 그다음 13번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다음 상대방의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의 성립에서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시는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안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풀어봐야만 본인이 틀려도 이거 여기가 틀렸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풀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안 풀어가지고 그냥 답만 체크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죠. 꼭 강의 다시 듣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을 다 교환에 정리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복수 문제 풀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14번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에 한한다. 5의 X예요. 5죠. 5. 그다음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동산 임대차, 즉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오로지 물건뿐인 겁니다. 그다음 15번 임대차는 처분행위이므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처분행위 아니죠. 처분행위가 아니고 이건 의무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게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따라서 요 타인 소유 물건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임대인이 처분 권한 가지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6번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5의 X예요. X죠. X. 차임은 물건으로 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17번 갑시다.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이며 최장 존속 기간은 제한이 없다. 5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앞에가 틀린 거죠? 민법상 임대차 네모칸 칠까요? 항상 임대차 문제를 물어보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주택 임대차 물어보는 건지 상가 임대차 물어보는 건지 늘 잘 구별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민법상 임대차 물어보는 거니까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자, 앞에가 틀려서 뒤는 맞았지만 앞에가 틀려서 틀린 거고요. 18번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 동그라미 하고 18번의 갱신은 무슨 갱신을 말하는 거죠? 약정갱신이죠. 약정갱신. 문제를 어떻게 맞췄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니까 무슨 갱신? 약정갱신.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도 없고 최장 존속기간도 없으니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틀린 거죠. 18번 X. 19번에 갑시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밑줄 해볼까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이때는 제도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해지, 통고.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6월이죠. 6개월. 6월 써도 되고 법조문은 6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어식 표현을 하면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다 그러면 1월 1개월, 동산인 경우에 누가 했든 공이 5일 경과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꼭 다시 정리해 둘까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 통고. 나중에 그 전세권에 가면 소멸 통고자라는 제도를 배웁니다. 요 임대차는 채권이어서 해지 통고라는 말을 쓰고 전세권은 물건이어서 소멸 통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슷한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임대차는 무슨 통고라고요? 해지 통고. 그리고 숫자 외웁시다. 615 615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20번 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O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민법상 임대차를 제목한 치시고 요 20번 내용은 이건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건 요 20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정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정갱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 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 만료 전이에요, 만료 후예요. 그 다시 복습할 때 제가 교환에 정리해드렸던 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을 다시 한번 보면 걔는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만료 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년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만료 후. 그다음 특별법상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얘는 특별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만료 전.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20번은 요 내용이 어디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만료 후. 거기 틀리면 안 됩니다. 21번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죠. 여기서 5가지 의무가 나오니까 그 5가지 의무 쓰는 겁니다. 목, 방, 수, 비, 담이죠.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이렇게 목, 방, 수, 비담 요거 쓰도록 하는 문제예요. 22번 갑시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밑줄하시고 써볼까요? 이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다. 이거 맞죠? 다만 면제 특약은 유의한 건 맞는데 우리 판례가 제한 해석을 하죠.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맺으면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면제 특약의 효력은 어디에만 미친다. 소규모 수선에만 미치고 대규모 수선 비용은 여전히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23번 갑시다. 요건 그 옆에다가요.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23번 옆에다가 임차권의 대항력. 원래 임차권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죠. 채권이어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만 임차권 뭘 하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무조건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뭘 써야 될까요? 뭐가 없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반대 약정.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언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건 그때부터, 그러니까 등기한 날부터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반대 약정이 있으면, 즉 임차인 쪽에서 임대차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싫어라고 얘기하면 반대 약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고 그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가볼까요? 24번. 이건 필요비를 동그라미 하시고, 필요비니까 필요비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즉시. 그 다음 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요? 종료시. 꼭 이렇게 박스 안에 주관식으로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필요비는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그리고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뭐 해야 되죠? 현존 해줘야 되고,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중 둘 중 하나를 임대인이 선택해서 돈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5번에 가볼까요?
자, 먼저 25번은 얘는 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 임대차입니다. 핵심은 뒤에가 포인트예요. 먼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내목간 치시고 그다음에 식목, 체염. 그다음 들어갈 단어가 뭐냐면 이게 목축이죠. 목축. 식목은 나무 심는 거고 체염은 뭘까요? 소금 캐는 거. 소금 캐는 거고 염전. 소금 캐는 거. 목축은 가축 기르는 거. 이렇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식목, 체염, 목축을 목적으로 이제 토지를 임대차했다는 겁니다. 일단 포인트가 토지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기간이 뭐 있다? 만료. 기간이 만료하고 그다음 건물 기타 수목 지상 시설 이렇게 밑줄 해볼까요?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을 밑줄하시고 얘네들은 지상물이라고 씁시다. 하여튼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뭐하고 있다? 현존이죠. 지상물이 뭐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는 임차인은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갱신 청구 내목한 칠까요? 이거 씁시다. 그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자, 그런데 청구권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승낙을 해줘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의무이다, 자유이다. 자유죠. 그럼 임대인 쪽에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뭘 써야 될까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다만 이 임차인은 건물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그래서 외웠던 타이틀이 뭐냐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갱신을 뭐 할 때? 거절할 때 어떤 권리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그다음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밑에도 꼭 써야 됩니다.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26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밑에다가 두 자 씁시다. 네 자. 의무 위반.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다 똑같아요.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26번은 O의 X예요. O. 다툼이 있을 땐 다 시험이 뭐에 따라? 판례에 따라이니까 이 다수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고 보니까 판례에 따라서 기억합시다. 다시 임차인에게 뭐가 있으면 의무 위반이 있으면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임차물의 일부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차물의 일부가 자, 일단 요 제도 이름을 써봅시다. 이게 방 2개 쓰고 있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방 하나가 태풍으로서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럼 차임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죠. 요 제도 이름 뭐죠? 차임 감액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그 제도만 생각나면 답을 금방 고르죠. 차임 감액 청구권. 이건 감액 청구를 해야 감액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액되는 거예요. 감액 청구를 해야 감액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감액된다고 돼 있으니까 X죠. 그다음 28번 한번 읽어봅시다.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증감 기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요 제도 이름 뭘까요? 이건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그러니까 차임을 한번 정했는데 경제 사정이 변동해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 그럼 차임을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8번은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O의 X예요. O 대신 어디에 대한 장래입니다. 앞으로 차임을 증액해달라, 앞으로 차임을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7번과 28번 두 개를 묶어볼까요? 얘네들은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입니다.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증, 감, 감액 이렇게 되는 건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증액 청구를 하고 감액 청구를 하면 각각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기본서 학원 와서
471페이지 볼까요? 471페이지. 471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학원 471페이지. 자, 거기 펴놓고 칠판을 잠깐 옵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계약 내용이 먼저 매매 계약이 있고, 나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 그다음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교환 계약도 배웠어요. 금전 이외에 재산권의 이전을 약속하는 거가 이게 교환 계약이고, 그다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정하고, 그다음 차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밑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의 공통점 뭐예요? 얘네들은 다 계약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게 공통점인 겁니다. 그럼 계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갑이 약정하고 을이 약정하고 이게 서로 대립하는 거니까 두 개의 의인사표지가 서로 대립하는 게 이게 계약인 겁니다. 두 개의 의인사표지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건 이건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라 이건 채권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채권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물권법에 가면 여러 계약이 나오죠.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라고 해서 는 물권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혼인도 계약이고 이혼도 계약이죠. 이런 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읽어봅시다. 이 계약의 종류는 세 개만 합시다. 계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다고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 말할 땐 넓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해서 얘는 광의의 계약이라고 말하고, 이 중에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말한다고요? 채권 계약, 즉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채권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대립하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채권 계약 중에서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이 이름을 붙여서 15가지로 민법전에 만들어 뒀는데 이걸 전형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교환의 대고를 씁시다. 채권 계약 중에서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전이 이름 붙여서 규정해 둔 걸 따로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전형 계약. 그럼 471페이지 잠깐 볼까요? 471페이지 보시면 그 표 있죠, 표. 그 표를 쭉 읽으면서 전형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손으로 이제 꼽으면서 한번 해봐요.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으로 꼽으면서 해볼까요?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구,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다음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교환에다가 요 전형계약 위에다 씁시다. 전형계약 위에다가 15가지. 15가지. 그러니까 전형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15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봅시다. 밑에 15가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증여, 매매, 교환. 요 세 가지는 땡땡 하시고요. 재산권 이전 이라고 쓸까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는데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차 계약 3가지 있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얘는 땡땡 하시고 얘는 물건의 이용. 그러니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3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용, 도구,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요 6개는 묻고 얘는 노무의 제공이라고 쓸까요? 노무의 제공.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다는 겁니다. 앞에 3개가 고용, 도구, 여행. 뒤에 3개가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요 3가지는 기타라고 씁시다. 기타의 계약 3가지.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7번 하세요. 이제 외워봅시다. 먼저 10번 와서 요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는데 3가지 뭐라고요?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는데 뭐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의 재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세 개 있어요. 앞에 세 개 뭐죠? 고용, 도급, 여행. 뒤에 세 개는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다음 기타 계약 세 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 15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판해 하세요. 자, 먼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자, 대금을 받지 않고 그에게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이게 무슨 계약이죠? 이게 증여계약. 그럼 그 기본서 표에다가 당사자 이름을 좀 써두기 바랍니다. 자, 기본서 여백에다 써야 충분히 다 쓸 수 있어요. 그 증여에다가 이 증여는 물건 준 사람 뭐라 그래요? 증여자라고 말하고, 물건을 받은 사람 뭐라고 하죠? 증여 받은 사람은 수증자 이렇게 말합니다. 증여자, 그다음에 수증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대금 받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이게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당사자 이름 뭐죠? 매도인, 매수인. 갑은 건물 넘겨주고 을은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거.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서로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교환 계약. 교환 계약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당사자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차 계약 세 가지가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인데, 소비 대차는 반환할 때 동종, 동량,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게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그럼 이때 소비 대차 계약의 경우에 돈을 빌려줬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이렇게 당사자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복습할 때 여러분 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 그다음 차임받지 않고 물건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사용대차죠. 그럼 사용대차의 경우에 물건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사용대주. 그다음에 물건 공짜로 빌려 쓰는 사람은 사용차주. 이런 표현을 기억해야만 나중에 판례 내용 공부할 때 얘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대차의 경우에 사용대주, 사용차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임받고 물건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임대차고, 임대차는 당사자 이름 지난번에 봤죠? 임대인, 그다음에 임차인.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세 개인데, 고용, 도급. 여기 먼저 고용의 경우에 일 시킨 사람 뭐라 그래요? 사용자.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거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무자입니다. 사용자, 노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자, 노무자. 자, 그다음 도급. 이건 도급은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이 도급입니다.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 그러면 일 시킨 사람 뭐라 그러죠? 도급인. 그다음 요 일을 맡아서 완성을 해야 되는 사람은 수급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이름 기억하고, 여행은 뭐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현상 광고 합시다. 현상 광고. 갑이란 사람이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사람을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광고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하면 1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밑에 현상 광고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매매 계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의인사 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이런 건 무슨 계약이죠? 낙성 계약. 그런데 현상 광고는 요 갑이 약정을 하고 을이 약정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반드시 을이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 얘는 요물 계약이라고 말해. 요물 계약. 자, 그러면 요 좀 이따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현상 광고의 경우에 갑의 이름 뭘까요? 얘는 광고자. 을의 이름 뭘까요? 얘는 응모자로 표현합니다. 광고자, 응모자. 이게 당사자 이름이에요. 자, 그다음에 위임 갑시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위임 계약인 겁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 좀 대신 팔아줄래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위임 계약인데, 먼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이름 뭐죠? 위임인. 부탁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수임인이라고 그래요.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부탁하는 계약이 임치 계약입니다. 사우나 가서 뭐 귀중품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물건 맡긴 사람 뭐라 그러죠? 임치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수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치인, 수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가 아니고 치. 임치인, 수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동업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출자해서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조합인데, 이 조합은 당사자 이름이 그냥 조합원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조합원. 종신정기금은 뜻풀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종신정기금이고요. 화해.
화해는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이 화해 계약인 겁니다. 자, 그럼 설명을 다 드렸는데 칠판 올까요? 자, 그럼 외워봅시다. 이렇게 전형 계약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외워봅시다.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여기까지는 잘 되죠. 근데 뒤에가 안 되죠. 고용, 도급, 여행. 이게 잘 안 되죠.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여행, 고용, 도급.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고용, 도급, 여행, 그리고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격 3가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그럼 이때 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공부하면 이렇게 잘 틀린다고요. 그럼 물권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라는 게 지배가 되니까 물권법에서는 물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요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지배 원리예요. 계약자의 원칙은 관통하는 백, 근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자의 원칙은 그냥 말 그대로 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뭐든 가능하다, 이게 계약자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민법전에서 15가지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 계약 자유 원칙상 이것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계속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의 지배 원리는 뭐다? 물권 법정주의. 계약법의 지배 원리는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말을 해주니까 지금은 적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강의를 꼭 다시 듣고 이걸 꼭 옆에 써놓으라는 거예요. 물권법의 지배 원리는 물권 법정주의, 계약법의 지배 원리는 계약 자유원칙. 이런 걸 그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는 말을 교환에다 잘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를 풀기가 엄청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책 한 장 넘어가세요. 472페이지 갑시다. 꼭 강의 다시 듣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잘 정리를 교환에다가 해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그 공부와 관계된 것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 중에 농담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꼭 그 농담 부분만 다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수업과 관계된 내용, 제가 하는 말을 그걸 정리를 하는 거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까요? 이걸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봤더니 이제 서로 출연했다는 겁니다. 출연이 뭐죠? 출연. 이것도 지난번에 다 말로 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 연습하면 돼요. 그때 출연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을 내놓거나 또 노무를 제공하는 것, 출연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 번 듣고 기억 못 하잖아요. 다 기초과정 해봐서 알죠.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 진행하면 다 휘발돼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꼭 정리해서 걔를 남겨놔야 돼요. 자, 그러면 출연이라는 게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다면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얘는 유상계약. 한쪽에서만 출연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상계약. 또 편무가 왜 나와요? 정신 차리고.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뭐다? 무상계약. 자, 여백에 씁시다. 그래서 그 빈칸 만들어놨죠? 교환에다가. 자,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상. 자, 서로 출연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한쪽만 출연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출연한 게 없으니까 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요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중에서 오로지 무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계약은 2개밖에 없죠. 2가지가 뭐죠?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오로지 무상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은 4가지입니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유상이고 그다음 이자를 안 받으면 무상이 되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보수를 지급하면 유상, 보수 안 받으면 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은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소위임신입니다. 소위임신,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다음 종신정기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배울 내용이 결련성인데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 결련성 있는 걸 무슨 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쌍무계약. 여기서 지난번에 쉽게 제가 설명했죠.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1월 1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라고 약정. 대금 지급해 줄게.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기에 갑도
소유권의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대금 지급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 그다음 이행기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련성이 있을 때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 이걸 결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련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 결련성이 없으면 무슨 계약? 편무계약. 자, 나 조금 연습할 게 있는데 칠판 다시 한번 봐봐요. 아까 증여계약은 요 갑 한 사람만 출연하고 을은 출연하는 게 없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무상계약.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만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응한 을의 채무라는 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은 100%다 무슨 계약이다? 얘는 편무계약이라는 거예요. 편무계약. 그다음 요 유상계약과 쌍무계약과의 관계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큰 원이 이게 유상계약이고요.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도 있고 바깥에 편무계약도 있다는 거예요. 요 무상계약은 100%다 편무계약에 해당되지만 유상계약 안에는 무슨 계약도 있고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요 그림 보고 한번 해봐요.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5의 X예요. X죠. 거꾸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5. 두 계약 간의 관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유상계약의 대부분은 쌍무계약이지만 무슨 계약도 있다? 편무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유상계약 안에는 무슨 계약도 있고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어떤 계약을 관점에 따라서 분류할 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출연의 관점에서 구별을 한 거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이 두 가지 채무가 결련성이 있나 없나 이 관점에서 구별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의 계약에 해당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상고 볼까요? 현상고에다 써볼까요? 그러니까 현상고는 얘는 서로 출연한 거죠.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고 우리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하면 현상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무엇을 출연한 거죠? 갑은 돈 100만 원 출연한 거죠. 을은 출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까 출연했듯이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거. 그 을은 사람을 찾게 해서 발품을 팔잖아요. 노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을도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유상계약.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현상공고 계약은 을이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공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공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하면 현상공고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행기에는 누구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갑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갑만 100만 원 보수를 지급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면 뭐가 되는 거고 쌍무계약이 되는 거고 이행기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뭐가 된다? 편무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지만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의사 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뭐라고 표현했죠? 지난번에 요거 배웠죠?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낙이라는 게 성립이고 낙이라는 게 승낙이고 성이 성립이죠. 청약에 대해서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라는 겁니다.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뭐죠? 요게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 그러니까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일까요? 요물계약일까요? 대부분은 다 낙성계약. 그러니까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없는데 그걸 외웁시다. 이게 네 가지 현대계보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러니까 교환에다 잘 쓰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시험용으로 정리를 해둔 게 그게 교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책 읽어보고 교환에다가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쓴 거라야 머릿속에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다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매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요물계약 첫 번째 뭐라고요? 현상광고. 두 번째 대물변제. 그러니까 대물변제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갑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을은 1,000만 원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 자동차로 대신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계약금 계약, 네 번째가 보증금 계약. 이렇게 요물계약의 종류 네 가지 외우자는 겁니다. 네 가지 뭐죠? 현대계보. 자, 그다음에 방식이 필요하냐와 관련해서요. 서면으로도 되고
구두로도 되는 건 특별한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건 불요식 계약. 그다음 반드시 서면을 작성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건 이건 요식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형 계약의 종류 몇 가지 있다 그랬죠? 15가지. 걔네들은 다 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형 계약 15가지 중에서 요식 계약은 없어요. 급부의 계속성과 관련해서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은 지난번에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 이 두 가지 계약 중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소지가 많은 계약은 뭘까요? 이게 계속적 계약입니다. 좀 전에 차임을 한번 정했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 그럼 차임 올려달라, 내려달라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제도 이름 뭐였었죠? 차임 증감 청구권. 그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된 대표적 제도인 겁니다. 따라서 사정 변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계속적 계약에 이런 내용이 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고려될 소지가 많은 건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 그다음에 요 일시적 계약 밑에 하나 써볼까요? 또 매매 계약과 같이 급부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일시적 계약인데 일시적 계약 관계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뭐죠? 해제. 그다음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지. 이렇게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다? 해제.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야? 해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펜 놓고 이제 해봅시다. 이거. 자, 다시 잘 따라오세요. 유상 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상.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의 반대말은 편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의 반대말은 요물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의 반대말은 요식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의 반대말은 계속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매매. 매매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얘는 유상. 서로 뭐 했으니까? 출연 했으니까 얘는 유상. 쌍무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죠. 왜 쌍무 계약이죠?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쌍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 왜 낙성 계약이죠?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죠. 한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러면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말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다 읊어드렸으니까 강의를 꼭 다시 듣고 이렇게 교환 옆에다가 이렇게 다 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그게 공부예요. 자, 그럼 빈칸 채워 넣어봅시다. 매매계약 뭘 써야 돼요? 쌍무. 그다음 뭘 써야 돼요? 불요식 써야 되죠. 자, 그다음에 증여를 좀 해볼까?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얘는 무상이죠. 무상. 그다음에 쌍무예요, 편무예요? 이건 한 사람 이행기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낙성이다, 요물이다. 낙성 계약이죠. 낙성 계약.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죠.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 임대차 갑시다. 임대차 계약. 얘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다음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 낙성이다, 요물이다. 낙성 계약이죠. 그다음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그다음 얘는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슨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다음 사용대차 갑시다. 사용대차. 얘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다음에 쌍무이다, 편무이다. 편무. 이행기에 갑 혼자서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편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거 낙성 계약이고,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죠.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중에는 계속적 계약. 사용대차도 차임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게 사용대차니까 얘도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상금 갑시다. 현상금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죠. 서로 출연했으니까 유상계약이고, 쌍무이다, 편무이다. 편무죠. 왜 편무계약이죠? 이행기에 값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편무계약이고, 낙성이다, 요물이다. 요물계약이죠. 현대계보. 현상금고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고,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시적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적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찾아주면 이렇게 100만 원 주겠다는 건 한 번 급부하면 끝나니까 이건 일시적 계약이 되는 거고, 그다음 급부의 내용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 3회
등산을 계속하면 매주 뭐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걸 1년 동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계속적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급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보겠어요. 문제 풀어봅니다. 자, 얘는 뭐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먼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겁니다. 참,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데 그 기출 문제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기출 문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미 기출 문제는 물 건너갔어요. 이게 그 출제 경향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특히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 기출 문제 연락에 파고 간 사람이 제일 피해를 봤죠. 작년에 기출 문제 연락에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고. 왜냐하면 그 시험이 40만이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는 그런 거 되면 사람들이 합격자가 차고 넘쳐요. 40만이 접수해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그 비슷하게 내잖아요. 그럼 합격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한 5만 명 나올걸요? 그래서 이미 기출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걔를 죽어라고 파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그 걔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출제 경향이 이미 변화가 돼버려서 걔만 기출 문제만 목숨 걸면 이미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요. 그 시험이 지금 박스 형태의 문제, 그다음에 그 종전에 없는 지문들이 계속 시험 문제 나는 거죠. 우리 시험이 역사가 길어서 벌써 32회나 진행이 됐고 40문제 중에 이제 5개 지문 합하면 엄청 많아요. 책에서 안 나는 거 없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대로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33회 더 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목숨 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중에 33회 때 날만한 것도 내가 나중에 다 추려서 새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풀어드린 이 문제를 훨씬 많이 푸셔야 돼요. 새로운 경향에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기억에 와서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면 끊고 O의 X예요. X죠. 아까 전형계약 종류 15가지 안에 중개계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면 O의 X. 그다음에 증여와 사용대체는 무상계약이다. 여기는 맞죠. 그러니까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O의 X. 니은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면 끊고 O의 X예요. O. 그러니까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계약은 100%다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그 32회 때 시험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못 고르게. 그러니까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답을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종전에 잘 없는 지문. 그런 것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론 확인 문제로 풀어드리는 거 그냥 5가지를 다 정확하게 다 알고 가는 게 여러분의 공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기출 문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33회 때 한번 봐봐요. 우리 기출 문제 있기는 한데 그 비교해서 새로운 지문이 엄청 많다는 걸 아마 시험 보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이미 물 건너가서 거기 너무 집중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 쓸만한 것들은 내가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문제를 훨씬 더 잘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많이 풀어봤던 이런 걸 풀어보고 가야 시험장에서 이거 많이 풀어왔는데 쉽게 득점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걸 더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번 다시 가서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면 O의 X예요. O. 그다음에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 이게 틀린 거죠.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디귿 현상권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거 O. 현대계보. O. 그다음에 매매와 교환은 일시적 계약에 해당하며 끊고. 맞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맞네요.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무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답 몇 번 골라야 돼요? 1번.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계약의 성립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